선생님이 먼저 읽으시죠. 6도. 6도, 태공망 비전이라고도 한다. 태공망의 비전이라는 말은 후세 사람들이 지어낸 것으로 적어도 위나라 이후의 책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한나라 때의 묘에서 손빈 병법과 함께 6도의 주간이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면에서는 사상적으로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그 무렵의 실전에서는 꽤 유용했을 실용 군사서라 할 수 있다. 예, 이 도자가 원래 감출 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혁대에다 감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비전이란 말로 알려지고 있고, 태공망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서주 시대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은이라고 그러죠. 이 상나라의 수도가 이제 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은대라는 말도 쓰지만 원래는 상대라고 하는 게 맞죠. 요 다음에 이제 주로 이어지는데 그 상의 그 마지막 군주가 누구냐면 폭군의 대명사인 주임금이죠. 이 주임금을 몰아내고 주나라 왕조로 창업한 사람이 무왕이에요. 근데 실제로 무왕이 주임금을 몰아내고 죽였지만 실제로 그 기반은 아버지 문왕이 싼 거죠. 이 왕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후세에 추중해서 붙여진 거지. 그 당시로 말하면 주나라는 조그만 나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된 거지만 주나라의 성씨가 원래 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왕의 이름이 창이었었고 무왕의 이름이 아마 발이었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희창 희발이었어요. 요 문왕과 무왕의 2대를 거쳐서 그 자문역을 군사적으로 자문역을 했던 사람이 예, 이승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자문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강태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태공이죠. 강태공에 이제 관한 뭐 성씨가 여씨다 뭐 그 뭐예요? 그래서 이름이 또 상이다 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본래의 성은 강씨라는 성도 있고요.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 태공망이라는 사람과의 인연은 문왕과 연결되는데 이 당시 문왕은 어떤 상태였냐면 각 그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말에 이 폭행을 했던 폭군의 아주 악행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각 그 지역의 군주들이 이 주임금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었어요. 그래서 지역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주나라는 중국으로 말하면 서쪽 지방의 작은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이 서쪽 지방의 그 군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창이라는 군주를 자기들의 어떤 대표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하고 대표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 무왕이 쿠데타 성공하기 이전에 문왕의 별칭이 뭐였냐면 서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왕에 대한 칭호가 굉장히 많아요. 서백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세력을 점차 확장하다 보니까 주임금이 이 서백을 구금을 하죠. 그 유리라는 그 지역에다 그 구금을 하는데 이때 서백이 감옥에서 그런 어떤 우환 속에서 주역의 괴유사를 썼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제하에서 이렇게 알려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역은 우환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 일화들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주임금과 문왕과 강태공. 이때 이제 문왕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하던 태공망이라는 여상이죠. 뭐 이름을
망이라는 이 칭호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만났고 그런 인연으로 그 아들 무왕의 군사자문역을 통해서 폭군 주를 몰아내고 서주를 창업한다. 주나라를 창업한다. 대체적인 스토리가 이런 거고, 여기에 관련 스토리가 너무나 많은데 예, 어서 오십시오. 이게 그 지난주인가요? 줌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해킹당한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암호를 부여하지 않았던 이전에 개설됐던 이런 그 지금 강의실도요. 여러분들이 다 일단 불편하게 직접 못 들어오게 막아놨더라고요. 대기실로 오고 호스트인 제가 수락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개설하는 회의실은 모두 다 암호를 다 자동으로 부여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뭐 우리 강의야 뭐 해킹당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아마 기업 회의의 보안을 유지하는 회의 내용 같은 것 때문에 줌이 지금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줌을 떠나고 줌을 피하는, 실시간으로 하는 회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줌이 저는 여러 가지를 편해서 하는데 그것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다 이게 종횡으로 얽혀져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논어에서 공자가 유일무이하게 인자로 인정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은나라에 세 명의 은자가 있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숙부인, 기자, 미자, 비간, 이 세 명을 거론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숙부고 하나는 이제 이복형인데, 그 하도 이 조카가 뭐 동생이든 뭐 이복 동생이든 기자 미자가 볼 때는 이제 조카 아니겠어요? 폭행을 일삼으니까 간언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는 감옥에 가뒀다는 설도 있고, 뭐 도망쳤다는, 우리 한반도 도망쳤다는 설도 있고, 미자는 미치광이가 됐다는 설도 있고, 비가는 끝까지 간언하다가 가슴이 갈라져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 세 명이 거론되는데, 하여튼 뭐 간언하는 중심들은 잡아서 뭐 포를 뜨고 내장은 장을 담궜다라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폭군의 대명사. 물론 이제 하나라의 마지막인 걸도 병칭되죠. 이 걸을 추방하고 은나라를 창업한 사람이 탕이고,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인 주임금을 제거하고 주나라를 창업한 사람이 무왕인데, 실제로 아들이 창업한 걸 통해서 아버지인 문왕도 이제 추중돼서 왕으로 높여지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문왕과 무왕으로 이어지는, 문왕도 원래 장남은 아니었었거든요. 이 스토리가 우리가 논어맹자나 제자백가에 수없이 미화되고 공자맹자가 거론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다 사실로 보기는 어렵지만, 후대에 이런 과정이 얽혀지게 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강태공도 여기에 결부되고, 또 하나 스토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백이숙제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이숙제도 결국은 고죽국이라는 자기 나라의 아버지가 이 폭군 주의 반대 세력에 연합하는 것에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직간접적으로 그 나라를 떠나게 되고, 그 나라를 떠나서 문왕의 명성을 듣고 주나라로 문왕을 찾아왔는데, 이미 문왕은 돌아가시고 아들인 무왕이 강태공과 쿠데타를 도모해서 출정식을 하고 있는 즈음에 주나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백이숙제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부하고 망명길에 올랐는데 신하로서 군주를 쿠데타를 하겠다는 무왕에 동참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왕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먹고 죽었다. 이 스토리 가지고 논어맹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백과에서 이 스토리가 자기의 관점에서 과연 백이숙제가 과연 옳은 처신을 한 것이냐, 이런 논란의 그 주인공들이 되었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강태공, 태공망이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기본적으로 군사 자문역을 했기 때문에 병법서에서 강태공의 이름이 그 가탁된다 그러죠. 이 가탁되는데 이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육도 삼약, 특히 육도는 나중에 위서했을 것이다,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중국 역사, 중국 고대 역사는 지하에서 말해준다는 것처럼 땅속에서 발굴되는, 특히 이제 무덤에서, 지금은 뭐 이런 풍습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고대의 그 부족장들은 그 자기가 애장하던 그런 어떤 물건들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우리가 그 진시황릉을 본격적으로 발굴 안 했지만 진시황릉 부근에서 발굴되는 걸 보면 심지어 자기를 지킬 병사들까지도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병마용이라고 그러죠. 병사들이라든가 무기 같은 것들을 매장해서 다량으로 지금 시안, 장안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것과 아울러서 진나라 이전의 무덤들, 진나라와 한대 초기의 무덤들을 보면 수많은 고전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물론 종이가 아직 없었던 시절이니까 주로 비단에 쓰여져 있었던 것이라든가 죽간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어요. 거의 썩지 않습니다. 다만 비단은 대부분이 이제 이 모퉁이는 썩어 문드러진 게 많죠. 그 대신에 이제 이 압축된 밀봉됐기 때문에 그 비단에 쓰여진, 이걸 백서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걸 죽간이라고 그래요. 죽간도 여러분이 알듯이 그냥 생대나무에다가 글자를 쓴 게 아니라 이 죽간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 처리 기술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 고위 그 황후로 예측되는 미이라가 발굴돼 있고 그 미이라가 입었던 그 옷의 재질이 아직도 판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게가 도저히 그 어떠한 그 직조술로서도 그 해명이 안 되는, 이게 섬유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 정도로 정밀한,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보존되고 있는데, 이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탈청이라고 그래서 후세도 많이 시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대나무의 푸른색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햇빛에 말리지 않겠어요? 햇빛에 말리게 되면 이게 갈라지는 것이 태반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이게 갈라지지 않고 보존되고 그 처리를 거친 다음에 이제 글자를 썼으니까 얼마나 고급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노자, 그 다음에 주역. 요게 70년대 발굴이 됐고요. 주간으로 된 게 똑같은 내용이 90년대 한나라 무덤에서 발굴되죠. 그래서 요새는 노자와 주역의 원형을 대체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많이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서, 뭐 노자, 백서, 주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기타 이 고전들이 비단으로 된 책, 판본, 주가된 판본이 발굴됨에 따라서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고전은 위서가 한 권도 없다. 거의 지금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럼 위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80년대 기점으로 시작이 되는데 2000년대 와가지고는요. 지금
중국 고전 우리가 그 사고전서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고전들은 순수하게 말해서 위선은 한 권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후세에 증보되거나 윤색된 게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고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부 내용은 실제 그 저자가 관여한 내용이 상당 부분에 달한다라는 게 오늘날의 문헌학에서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육도라고 하는 것도 태국망이 다 오늘날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의 내용은 태국망이 관여했거나 태국망의 직접 저술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거의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기로 하죠. 예, 계속 읽으세요. 태국왕이 전한 병법서라는 육도는 문도, 무도, 용도, 호도, 표도, 견도의 6편으로 되어 있다. 도란 비결을 뜻한다. 편의 명칭은 하나의 형식으로 별다른 뜻은 없다. 여기서는 무도와 용도에 나오는 대표적인 3절을 소개하기로 한다. 문벌법, 무력을 쓰지 않고 이기는 법. 문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상대를 방심하게 만든 다음 그 빈틈을 친다. 둘째, 복물과 미녀를 보내 적의 군주의 얼을 빼놓는다. 셋째, 적의 군주가 신뢰하는 신하에게 접근하거나 그를 매수해 군주와 대립하게 만든다. 넷째, 적의 중신에게 물건을 보낼 때 군주에게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보내거나 사자로 온 적의 중신을 오래 붙들어 두어 군주가 그를 의심하게 만드는 등의 모략으로 적의 군신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다섯째, 적의 군주에게 어떤 정보도 들어가지 않게 한다. 여섯째, 상대에게 일부러 협상을 제기하고 그 결과가 상대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 식용을 얻은 다음 그것을 이용한다. 예, 요 내용이 우리가 손자병법을 본 입장에서는 그 특이한 건 별로 없어요. 그 아주 고대에는 이게 이제 보물과 미녀, 그 노나라와 제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자가 노나라의 관직을 그 내려놓고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나라에서 미녀와 악단을 보냈는데 군주가 오래 빠져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청와대에서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몇 달을 거기에 그 탐닉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무력을 쓰지 않고 이게 뭐 손자병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물을 줄 때 군주보다는 신하에게 주거나 해서 이제 이간질하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36개라는 36가지 그 비결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재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김종국 선생님이 팔징법 읽으세요. 팔징법, 인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려면 8가지 징후를 살펴야 한다. 첫째, 질문을 던져 이해력을 판단한다, 관찰한다. 둘째, 말을 계속해 임기응변의 능력을 관찰한다. 셋째, 첩자를 보내 내통을 꾀하여 성실한지 관찰한다. 넷째, 비밀을 드러내게 하여 그 인덕을 관찰한다. 다섯째, 재정을 다루게 하여 정직한지 관찰한다. 여섯째, 여자를 접근시켜 인물의 괜시함을 관찰한다. 일곱째, 곤란한 인물을 주어 용기가 있는지를 관찰한다. 여덟째, 술에 취하게 하여 그 태도를 관찰한다. 용도편. 김종범 선생은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게 8가지 중에서 뭐예요? 의미가 있다면은 여자를 접근시켜서 인물을 괜시함을 관찰한다. 사실상 이게 남자들에게 요즘 이렇게 매스컴도 나오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민감하고 약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안소인 선생은 저는 8번째, 술에 취하게 할 그 태도를 관찰한다.
안 선생님이 볼 때 내가 안 선생님이 나 술에 취한 거 2번인가 봤다며. 예. 어때요? 믿을만 해요? 뭐 교수님이 좀 취하시면 좀 흥이 텐션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평상시에 보기 힘든 모습이라서 보는 입장에서 좀 즐거웠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시 고대 특히 병법서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자 중심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재정 문제,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죠. 예. 이 보안, 예. 뭐 고사에 보면 특히 사위를 얻을 때 남자를 술에 취하게 해서 이 떠보는 그런 것들은 뭐 수많은 사례가 있죠. 우리 홍 선생님은 이 8가지 중에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8번째, 술에 취하면 본성이 나타나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약주 안 좋아하시잖아. 예, 약은 별로 약처럼 좋아하지 근데 상대를 어떻게 취하게 합니까? 그거는 권해서 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에이고,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럴까요? 예. 그 다음에 싸움에서 이기는 장수. 이영성 선생님 읽으세요. 네. 싸움에서 이기는 장수. 승리하는 장수에는 3가지 타입이 있다. 예장, 역장, 지욕장이 그것이다. 예장이란 예를 아는 장수로 겨울이 와도 자기만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 병사들과 추위를 함께하고 비가 내려도 병사와 함께 그 비를 맞는 인물이다. 역장이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아 험한 길에 들어서면 먼저 마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인물이다. 지옥장이란 병사의 숙사가 정해진 다음에야 자신의 숙사로 들어가고 병사의 식사가 마련된 뒤에야 자신도 식사를 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장수라야 부하들이 스스로 나가 최선을 다해 싸운다. 용도편. 결국은 뭐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니까 기갑 아니까 별 장군인데, 이 양반은 거의 군대에서 행군 있으면은 앞장서 가지고 완전군장하고 같이 행군했다 그러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다음에 여기 지욕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칠 짓자니까 자신의 욕망을 좀 뭐랄까 억누르고 배고프거나 피곤할 때도 병사들을 먼저 배려한 다음에 한다는 이런 논리인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실제로 안순 선생한테 물어보면 알겠네. 우리가 회식할 때 보면은 내가 고기를 많이 굽잖아. 예. 불편하지? 조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른이 먼저 그 수저를 들고 먼저 먹는 게 오히려 밑에 사람이 편하지 않나? 근데 그렇죠. 장군이 자기 숙소 안 가고 병사들의 숙소를 배려하는 거는 언뜻 보면 감동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조직 체계 내에서는 그게 반드시 효율적일 것인가,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고기를 자주 안 굴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하려고. 이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강태공, 아까 이 화면 보이시죠? 예. 강태공, 강자라고 하는데 이 자는 20세 넘어서 붙인 자겠죠. 예. 기원전 대략 12세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주가 창업할 시점이죠. 그러니까 성은 강이고 씨는 여다.
이 성원이 이제 원래 그 뭐예요? 성과 씨 다 둘 다 본래 일반인들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관직을 한다든가 공을 세워서 지역을 그 뭐예요? 그 영지를 받게 되면 자기 조상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그 영지를 부여받을 때 이제 부여받는 게 성과 시죠. 성은 기본적으로 출신 성분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시는 어떤 그 조상이나 자신의 위치 때문에 붙여지는 독특한, 오늘날은 뭐 성과 시를 혼용해서 씁니다만은 본래 의미는 좀 다르죠. 이 성은 혈연적인 측면, 걸 강조하는 거고, 시는 관직이나 공적으로 인해서 부여된 그런 성씨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름은 본래 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강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호는 비연, 비웅. 이 후세에는 뭐 이 양반이 추중을 많이 받아서 뭐 송나라 때는 소열이라고 추중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예요? 당 숙종실 때는 무성왕으로 왕으로 높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강태공은 아주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특히 이제 병법 쪽에서 걸출하게 높여졌음을 알 수가 있겠죠. 한국의 강씨들이 시조라고 그러던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그 이 성의 연어는 다 중국이죠, 대부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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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선생님은요? 저도 중국입니다. 예. 남양 거지만 중국서 왔어요. 예. 중국 고대 걸출한 정치가, 군사가, 도략가, 주왕조의 계곡에서 으뜸에 공은자죠. 으뜸에 공을 세웠고 은말주초의 병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낚싯대를 위숫가에 드리워서 만났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을 높여서 부른 말이에요. 희창. 희는 주나라 왕실의 성이고요. 이름은 창이죠. 문왕이에요, 결국. 문왕이 꿈에 만났다는 거죠. 여기 미화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문왕이 이제 꿈에서 현인을 만나는 꿈을 꾸고 그 위숫가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는데 미끼 없이 하더라.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예. 당신은 왜 미끼 없이 낚시질을 하냐. 그러니까 이 강태공이 하는 얘기가 미끼로는 물고기 한두 마리밖에 못 잡지만 나는 뜻으로 천하를 낳고 있다. 그 말을 들은 문왕이 바로 이 사람이라 해서 모셔와서 자기의 자문역으로 했고 결국은 이제 아들 대에 쿠데타에 성공하는 거죠. 태사로 높였고 존칭해서 태공망이라고 칭하였고 수석 최고의 진왕 꾀주머니가 되었다. 희창을 보좌하여 폐합을 이루었다. 근데 실제로 뭐 폐합을 이루었다기보다는 그 문왕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 사상보, 이거 보로 읽어야 돼요. 이 아비부자는 존칭으로 쓸 때는 보로 있습니다. 주나라 군사의 통수권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강상이라고도 칭했다. 그러니까 뭐 강태공 뭐 이름 붙일 때도 있고 자를 붙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성으로 쓸 때도 있고 씨를 붙일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강이든 여든 이름을 붙이든 존칭을 붙이든 다 강태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왕을 보좌하여 은나라 주왕을 소멸시키고 주왕조를 건립했다. 그래서 나중에 강태공은 제나라 땅에 그 제후로 임용이 되죠. 예. 제후도요 등급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이 희성이 되는 종친들은 되게 논화같이 이제 공이 되는 거고요. 기타 공을 세웠거나 인척들은 이제 등급에 따라서 후, 백, 자, 남을 별도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라에는 처음에 영구의 도읍을 정했고, 그래서 여씨의 제 나라의 그 시조가 되었다. 제 나라 문화의 창신이다. 결국은 이제 이 강태공이 실제로 보좌한 건 뭐냐면, 그 주공단, 그러니까 정치를 보좌하여 주공단을 보좌했다는 건데 뭐냐면, 이 무왕은 일찍 죽습니다. 쿠데타를 성공하고. 그 아들이 이제 성왕인데, 주공이 성왕을 15년 정도 보좌를 해요. 이때 이 주공은 누구냐면 무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은 그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 그 다음에 쿠데타를 성공시킨 무왕, 그 무왕의 아우였던 주공,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보좌하면서 그 주나라 초기의 정치를 안정시킨 것이죠. 예. 그래서 더 유명했고, 예, 아까 보듯이 당나라 때, 송나라 때까지 두고두고 이 강태공이 그 역사에 높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논어맹제에서는 강태공에 대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죠. 이건 아마도 덕치를 숭상하는 입장에서 이 병법이라든가 그러니까 패도에 대해서 좀 일정한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육도에 대해서 좀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날은 이렇게 봅니다. 육도는 또 태공육도, 태공병법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고대 선진식에 저명한 황노도가의 전적인 태공이라는 책의 병법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육도의 내용은 아주 광범위한데 전쟁과 각 방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거의 모두 다 언급하였고 그 가운데 가장 정체로운 부분은 그의 전략론과 전술론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송대 이래로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책의 내용으로부터 보면 그 글의 분위기는 최근에 출토된 문물자료 등의 분석으로 보면 대체로 육도라는 책은 전국식이 황노도가의 책이다. 그런데 1972년 4월에 산동성 은작산, 임기현 은작산 서쪽 한나라 그러니까 옛날 무덤 가운데서 대량의 죽간이 발견되었는데 손빈병법 나중에 하는 손빈병법도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중에 태공이라고 하는 50여 매의 죽간이 발견돼요. 이것은 뭘 증명하냐면 태공이라는 이 문헌이 적어도 전한 때에 이미 광범위하게 유행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육도라는 책이 위서라는 설은 곧 비판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파되었다. 사자성어예요. 불공타파, 공격하지 않아도 비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책이 전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강태공은 서주 초기의 사람이잖아요. 기원전 11세기. 그런데
전국 시대라고는 적어도 뭐예요? 5, 600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태공이 모두 이 책을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완전히 위선은 아니다라는 게 증명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육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다가오는 내용은 없죠. 예, 다만 육도하면 뭐 6가지 비결 이런 정도고 오늘날에는 완전히 위서로 보지 않는다.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자료 다 다운받은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아닙니다. 교재책이 있는데요. 요게 교재에 다 있습니까? 예, 절대식이 있습니다. 다. 예. 한문은 없어요, 이거는. 원문은. 제가 말하는 자료는 한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